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37부 한강 방어선의 붕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592년 4월 30일 새벽 선조는 한양을 빠져나와 개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왕이 떠난 한양은 도채채사인 유성룡이 본래 이제 방어 총괄 책임자로 남기로 했죠. 아마 모르긴 해도 선조 입장에서는 유성룡을 방어 총책임자로 남겨놨던 이유가 일종의 벌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성룡, 김성일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수도를 빼앗기고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겠죠. 니들이 전쟁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책임져라. 자, 그래서 이제 김성일을 말이 좋아서 초유서였지 사실상 이제 최전선에 총알바지로 보냈던 것처럼 유성룡도 아마 그런 취지로 한양 방어 총책임자로 남겼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지금 조정의 대신들 중에서 유성룡만큼 군정에도 밝고 명가의 외교에도 정통했던 인물은 드물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성룡이 한양에 남아있다가 혹시라도 신변에 이상이라도 생긴다면은 앞으로 국난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선조가 이성을 잃고서 어떻게 보면은 유성룡을 방어 총책임자로 임명을 시켜버린 건데 이 돌아가는 판세를 냉철하게 또 꿰뚫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보면은 조선이 망할 나라인지 아니었는지가 각이 나오는데 바로 이항복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즉 앞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류성룡의 재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만약에 류성룡이 여기 남아있다가 혹시라도 신변에 문제라도 생기면은 앞으로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항복이 굉장히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선조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자 선조가 또 여기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요. 그래, 열받는 건 열받는 거고 어떻게 하자. 일단 지금 우리가 이 국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미우나 고우나 누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유성룡이 필요하지 않냐. 자, 그러면서 결국 선조가 내렸던 명령을 철회를 하면서 유성룡 보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게 되죠. 자, 그래서 김성일 때하고 마찬가지로 선조가 감정이 치우쳐가지고 유능한 인재를 그 자리에서 제거를 하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건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선조가 가까스로 냉정을 되찾고 유성룡에게 호종을 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성룡은 이항복의 기대대로 앞으로 전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맡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유성룡이 어가를 호종하자 실질적으로 한양 방어를 책임지게 된 것은 유도대장 이양원이었어요. 그리고 한강에는 도원수 김명원이 방어선을 치고서 일본군의 도하를 저지하기로 했죠.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한테는 제대로 된 병력도 없었고 전투 경험이 풍부한 장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한양에 있던 관노들과 미처 피난가지 못했던 하층민들이 관청의 재물을 약탈하고 방어를 저지르는 등 이미 한양은 통제 불능 상태, 즉 완전 개판 5분전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재주로 얘네들이 일본군을 막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록에 있는 건 아닌데 추정컨대 김명원과 이양원의 목표는 아마 일본군을 저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선조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30일 새벽에 한양을 떠난 선조는 벽지역을 거쳐서 임진강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이때 어가가 벽지역에 이를 때부터 참 얄궂게도 비가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선조는 비를 맞으면서 밤늦게 임진강을 도강을 하게 됩니다. 선조가 임진강 남쪽 언덕에 승청을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근데 우리가 강을 건넌 다음에 일본군도 만약에 뒤따라 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은 혹시라도 저 승청, 이 승청이 뭐냐면 나루터를 관리하는 청사예요. 그 승청 건물 자재를 뜯어내가지고 얘들이 뗏목이나 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저 승청 건물을 불태우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이게 불이 아주 활활 타면서 한밤중에 또 도강작전 하는데 나름 또 이제 기여를 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선조가 임진강을 도강을 해가지고 동파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조정은 왕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일단 개성 쪽으로 방향을 잡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를 가지고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연 이 의논 자리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가 한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진강을 건너서 동파관에 도착한 선조 일행, 과연 이제 이 선조 조정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올 것이냐 이거죠. 한번 사료를 통해서 볼 건데요. 제가 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각 인물들의 주장만 발췌를 해가지고 쓴 겁니다. 자, 먼저 이항복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거가가 의주에 머물만 합니다. 즉 평안도 끄트머리에 있는 의주죠. 왜 여기냐라고 했을 때 이항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형세와 힘이 궁하여 팔도가 모두 함락된다면 바로 명나라에 가서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항복이 의주를 선택했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자체적인 힘으로 해결을 못할 경우에는 결국 명에다가 지원군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위치가 바로 의주가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자, 그에 대해서 이제 윤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도는 군사와 말이 날래고 굳세며, 자, 여기서 말하는 북도가 어느 쪽이냐면은 함경도 일대를 말하는 거예요. 함흥과 경성은 모두 천연적인 요새로 믿을만 하니 제를 넘어 북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윤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함경도 쪽이 지세가 험하기 때문에 방어하기 용이하고 여기는 늘상 여진족과 싸우니라고 굉장히 이제 임전태세가 잘 되는 곳이다. 그러니 이쪽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크게 두 가지 안건이 있는 거죠. 평안도로 갈 것이냐, 함경도로 갈 것이냐. 각기 일단은 있어요. 일단 평안도로 가게 되면은 장점은 명으로부터 지원을 요청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라는 거. 근데 뭐 단점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양에서 평안도까지가 평안북도를 제외하면 적어도 평양까지는 평지가 많다 보니까 일본군이 순식간에 밀고 올라올 확률도 꽤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경도. 장점은 지세가 험하고 임전태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단점은 일로 가면은 명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진족을 후방에 끼고서 있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고, 그리고 함경도 일대는 아무래도 척박하기 때문에 자원과 물자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불리하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세수로 걷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세수는 다 바닷길 100km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각기 일장일단이 있는 상황인데 이항복과 윤두수가 각기 평안도 의주, 그 다음에 함경 북도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영의정이었던 이산해는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확실히 참 이제 이산해라는 사람의 성향이 딱 나오는 건데 그냥 눈치만 보지 끝까지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류성룡이, 사실 류성룡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류성룡 성격도 나오는 거예요. 류성룡 입장에서는 원래는 지금 자중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지금 제대로 지킨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신히 지금 이항복이 탄원을 해가지고 한양 방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선조한테 따라 붙은 건데 여기서 류성룡이 굉장히 대범하게도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안 됩니다. 대가가 우리 국토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조선은 우리 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관동과 관북 제도가 그대로 있고 호남에서 충의로운 인사들이 곧 벌떼처럼 일어날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갑자기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류성룡은 자기를 도와줬던 이항복을 아주 거침없이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다시 그때 당시에 선조 조정이 나름 좀 이제 제대로 굴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역사를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초라하고 궁색한 모습에 집착한 나머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코드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때 조선이 정말 망할 나라였으면은 여기서 류성룡은 이산해처럼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던지 아니면은 이항복 편을 들던지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면 이항복 덕에 지금 자기가 여기까지 따라온 거잖아요. 근데 류성룡은 어떻게 보면 선조의 의중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굉장히 과감하고 서슴없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과정을 놓고 봤을 때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점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류성룡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주로 가던 함경도로 가던 다 상관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가가 절대 국토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항복도 원래 엄밀히 말하면 처음부터 좀 약간 이항복은 억울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뭐 명으로 건너가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의주에서 버티고 있다가 정말 팔도가 다 함락이 되면은 그때 마지막 선택지로 명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걸 얘기를 했던 건데 류성룡은 혹시라도 선조의 성향을 알아본 거죠. 혹시라도 요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선조가 냅다 그냥 명으로 넘어갈까봐 아예 끊기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대가가 한 걸음이라도 국토 밖으로 나가면은 조선은 우리 땅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계속 이제 그 뒤로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관동과 관목, 즉 평안도와 함경도를 비롯한 여러 도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자, 일본군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산에서 한양까지 올 때 모든 지역을 점령하면서 온 게 아니에요. 점과 선 형식으로 몇 개 포인트만 점령하면서 쭉쭉 온 거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금 조선 땅에서 일본 깃발 박힌 데는 10%도 안 돼요. 아직 나머지 지역이 다 남아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지역, 그리고 또 상무정신이 굉장히 강한 호남 지역이 멀쩡하게 살아있다. 곧 이 지역에서 근황병이 모이고 이들이 모이면은 일본군을 격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될 텐데 너무 성급하게 명으로 건너간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류성룡이 이항복을 비판을 하죠. 자, 이때 선조가 딱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여튼 이런 점 때문에 선조한테 점수를 후하게 주기가 좀 힘든 건데 내부하는 것이 본래 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것 때문에 참 비판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죠. 자, 그러니까 선조라는 인물을 놓고 보면요. 한양 방어를 포기한 거는 엄밀히 말하면 선조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나름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조가 일반 백성들은 버려두고 자기 혼자 도망간 것도 아니었고 이미 한양 시티즌 자체가 지킬 생각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이제 밀어붙인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 한양을 빠져나오자, 서행을 하자. 여기까지는 나름 이제 괜찮은 판단 얘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가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감정이 좀 상해가지고 류성룡을 한양 방어 총책임자로 임명을 시켰지만 이항복의 건의를 듣고서 또 여기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류성룡을 다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선조가 판단력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판단력 자체는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뭐랄까 리더로서의 그런 자질 중에서 중요한 거 바로 책임감 그리고 리더로서 이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기가 이제 국가를 운영할 때 필요한 그런 일종의 배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아쉬운 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조는 어떻게 보면은 평화스러운 시기에는 그냥 평탄을 쳤을 거예요. 뭐 명분 소리까지는 못 들었어도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은 분주 이런 평가 소리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국난을 맞이했을 때 선조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상당히 이제 무책임한 그런 선택을 많이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력 자체는 잃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류성룡이 그렇게 반대를 하게 되면서 일단 명으로 건너가는 것은 없던 얘기로 흐지부지 되고 그리고 평안도로 갈 것인지 함경도로 갈 것인지 뚜렷하게 결정은 못했지만 일단 어디로 가자. 개경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뚜렷하게 결정은 못했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대체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냐면은 평안도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당시에. 왜냐면 류성룡 입장에서도 만약에 혹시라도 자체적인 힘으로 안 될 경우에는 명예 군대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거는 함경도 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계산을 해보나 평안도 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개경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류성룡이 이렇게 이항복을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이항복도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항복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당신을 그 사지에서 꺼내줬으면은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좀 내가 어떤 주장을 하면은 팍팍 밀어줘야지 이런 생각할 법도 한데 류성룡이 지금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자기한테만 면박을 줬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런 얘기 해가지고 지금 전화에 허파에 바람을 집어넣냐 그런 식으로 면박을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항복이 실록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회의 딱 끝나고 나서 류성룡한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요. 조선이 처참하게 깨져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아우 창피해 아우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건 이런 점들이에요. 그런 절망적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쨌거나 선조가 감정을 억누르고서 유성룡을 한양 방어선에서 빼가지고 자기를 따라오게끔 했다는 거.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판단한 건 아니었지만 신하의 간언을 이 상황에서도 귀담아 들을 줄은 알았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선조가 명으로 아예 내부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유성룡은 안 됩니다라고 해서 끊기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눈치를 보질 않고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성룡은 분명히 이양복에게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양복이 잘못된 얘기를 했을 때 당신 그거 틀렸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렇게 유성룡이 나왔을 때 이양복이 삐진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랬다는 거. 이런 점들을 통해서 봤을 때 아직은 조선이 망할 단계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선조 조정이 막장으로 굴러가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는. 나름의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합리적이고 굉장히 냉철한 그런 판단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가가 일단 개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1일 저녁 무렵에 마침내 선조는 황해감사 조인득의 영접을 받으면서 개성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때 때마침 서흥부사 남혁이 수백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당도를 해서, 그러니까 황희도 쪽 근황병들이죠. 선조는 간신히 호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개성에 도착한 선조는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하면서 영의정 이산에 좌의정 유성룡을 파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최흥원을 영의정으로, 윤두수를 좌의정으로, 유흥을 우의정으로 임명하면서 인사개편을 일단락 짓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선조 조정이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개성이 들어갔어요. 자, 개성이 들어가고 어쨌거나 조금씩 황해도하고 경기도 지역의 병력이 임진강변으로 직결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과연 이 상황에서 일본군은 뭘 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지도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의 어가가 개성에 도착을 했을 무렵, 한편 충주에서는 정비를 끝낸 고니시 부대와 가토 부대가 빠른 속도로 북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제 각기 진로를 정하고 북진을 했던 시점을 대략 한 4월 30일, 그러니까 선조가 한양을 떠났던 바로 그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일본군을 막을 조선군은 적어도 충주에서 한양 사이에는 없는 상태예요. 조선 조정이 믿었던 정예부대는 이미 탕금돼서 전보를 당했고 각 지역에 있는 근황병들은 아직 한양에 직결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무인지경 지나듯이 북상해서 한강 방어선에 도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한강 방어선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됐냐. 고니시하고 가토가 여기서 길을 나눠서 가기로 해요. 나눠서 가는데 가토는 하여튼 성격대로 가는데 가토는 가장 가까운 길로 다이렉트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죽산을 거쳐서 용인으로 해가지고 한강 남쪽으로 그렇게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강을 건너서 이제 한양의 남대문으로 돌파하는 것이 가토의 진격로였고 가장 빠르고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죠. 그에 비해서 고니시는 좀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고니시는 여주 쪽으로 해가지고 양평을 거쳐가지고 한양으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왜 이쪽 길을 선택을 했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추정컨대 그래요. 고니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토가 가는 길로 가면은 여기가 가장 빠른 길은 맞는데 문제는 한강을, 그 작은 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큰 강을 도강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니시는 여기서 머리를 써가지고 조선군이 모르긴 해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강에 방어선을 설치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가토가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고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조선군이 여기서 가토를 붙잡고 있을 때, 신경이 거기에 쏠릴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 우회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남한강, 북한강을 두 번 걸쳐가지고 나눠서 건너야 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우회에 감으로써 조선군의 방어선을 손쉽게 뚫고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3번대 구로다 부대 역시 4월 28일 날 충주에서 고니시가 승리를 했을 때 구로다도 추풍령을 돌파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구로다 부대가 그 뒤를 따라가지고 죽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구로다 부대는 역시 가토 부대의 뒤를 따라가지고 용인으로 해가지고 한강 남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그 뒤로 속속들이 일본군 4번대, 5번대, 6번대가 계속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슬슬 일본군이 이 시점에서 경상도, 아직 점령 못한 지역 장악하려고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를 진출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전라도 쪽도 슬슬 넘보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 조선군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수도인 한양 방어 총책임을 맡고 있는 것은 이양원이었죠. 그래서 이양원이 한양을 지키고 있고, 한양에 가지고 있던 이양원의 병력은 기껏해야 4,00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원수였던 김명원, 그리고 부원수로 임명된 신각이 약 한 1,000명 남짓한 병력을 가지고서 한강 방어선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은, 자, 남한강을 도강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주죠. 그 여주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원래는 강원도 조방장이에요. 강원도 조방장이었던 원호라는 장군이 여기에 와서 주둔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강원도의 감영과 병영이 원주에 있어요, 전부. 그래서 원주라는 도시가 강원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도시인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노런쟁이, 그 노런쟁이 고향이 또 원주예요. 이 친구가 원주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양심이 대단하더라고 보면은. 자, 아무튼 간에 이 원주가 임진왜란도 그렇고 병자란도 그렇고 가장 먼저 달려오는 그랑경입니다. 그래서 원호가 여주에 가서 주둔을 하면서 고니시 부대의 북진을 막기로 그렇게 자세를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각기 이렇게 구역을 맡아서 잡고 있는 상태고, 일본군도 각기 루트를 나눠가지고 북진을 하고 있는데, 5월 2일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조의 어가가 이미 개성에 당도했을 무렵이었죠. 이때 가토가 이끄는 일본군 2번대는 죽산과 용인을 거쳐가지고 한강 남쪽으로 도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토는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여기가 가장 빠른 길이니까 이쪽으로 간 건데, 사실 이거 좀 실수였어요. 왜 실수였냐면은 이때 당시 조선군 도원수 김명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방어병력은 1,000명 남짓에 불과했어요. 숫자는 적었지만 일단 급한 대로 한강 남쪽에 있었던 배들을 전부 북쪽으로 끌어옮김으로써 일본군의 도강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토가 한강에 도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강 폭이 상당히 넓은데 이걸 건너려면은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는 조선군이 다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를 만들어서 건너야 되는데 그것도 어느 천년에 하냐 이거죠. 그 사이에 고니시는 우회해가지고 도달할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래서 가토가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강 북쪽에 있는 조선군 진영을 향해서 마구잡이로 조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의 공격이 과연 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 남쪽에 도착한 가토. 이대로 강을 건너가지고 한양으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건널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가토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상태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강 부간에 있는 조선군 진영을 향해서 조총을 마구잡이로 쐈는데, 이런 게 성과가 있을까? 근데 의외로 이 행동이 예상 밖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 조선군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어요. 이미 왕이 피난한 후 한강 방어선의 조선군 사기는 말이 아닌 상태였다는 거죠. 안 그래도 이때 조선군은 오합지졸이에요. 가뜩이나 오합지졸인데 사기마저도 좋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조선군이 딱 진영을 짜고서 보니까 강 건너에 일본군이 아주 득실득실 몰려온 거예요. 벌써 그 숫자 보고서 기가 질렸겠죠. 근데 얘들이 뭘 쏘네? 뭘 쏘는데 처음 보는 걸 막 쏘는 거예요. 조선군 병사들 입장에서는. 조선군 병사들이 뭐 화약무기를 얼마나 박혔어요, 이걸 갖다, 그죠? 대부분 다 민간인들, 거의 민방위 수준인 사람들 징집해가지고 쓰는 건데, 그러면서 뭐가 딱 날아오고 총알을 쏘고 소리가 막 빵빵빵 들리니까 조선군이 여기서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김명원은, 하여튼 김명원도 사실은 이런 상황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김명원은 도저히 일본군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강 방어선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해요.
왜냐면 애초에 김명원이 계획했던 거는 여기서 뭐 일본군을 화끈하게 막는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선조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다. 뭐 요 정도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조가 개성까지 갔다고 하니까 임진강 쪽으로 이제 자기도 후퇴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판단하에 김명원은 모든 병장기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죠, 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병장기들을 강물에 수정을 시킨 다음에 임진강 쪽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도원수 김명원이 퇴각을 하자 부원수로 있었던 신각은 좀 다르게 선택을 해요. 신각은 임진강으로 가지 않고 일단 도성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양원과 합세를 하는데 문제는 이양원도 그렇고 신각도 그렇고 알죠? 지금 상황이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결국 이 둘은 협의하여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한양을 포기하고 양주 쪽으로 철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강 방어선은 결국 뭣도 해본 것도 없이 스스로 붕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선의 심장부 한양은 적에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됩니다. 한강 북안에 위치했던 조선군이 움직임이 갑자기 싹 사라졌어요. 그러자 가토는 서둘러 여기저기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뗏목을 급조해서 한강을 도강하기 시작합니다. 한강을 도강하는 동안에 조선군의 공격은 없었죠. 그래서 가토군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한강 북안에 도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당시 상황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볼게요. 외적의 정기와 검극은 천리에 끊이지 않고 포성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그들은 10리를 가거나 5에서 60리를 갈 때마다 험한 곳을 점령하여 진영을 설치하고 밤이면 횃불로 서로 응하였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본군이 한양까지 올라오면서 조선 전 국토를 점령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점과 선의 형식으로 중요 포인트만 점령하면서 온 건데 그 포인트를 점령하면서 약간의 병력을 조금씩 남겨놓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에 도착했을 때 가토군과 고니시군은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당연히 숫자가 줄어있는 상태죠. 고니시 같은 경우는 전투를 계속했기 때문에 전사자가 정확히 얼마나 나왔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전사자가 설사 1,000명 이내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 못지않게 부상병들도 상당히 나왔을 거예요. 그럼 적어도 아마 2, 3,000명의 사상자가 나왔겠죠. 이미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계속 조금씩 병력을 이렇게 남겨놓고 오다 보면은 제가 볼 땐 모르긴 해도 고니시 부대가 여기 도착했을 때는 3분의 1이 지금 사라진 상태일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력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도 일본군의 문제점 중 하나였죠.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릉대전 있죠, 그죠? 유비가 이릉으로 쳐들어갔을 때 그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계속 진격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마다 계속 병력을 조금씩 남겨놓는 바람에 나중에 정작 이제 이릉 방면에서 제대로 손권의 군대가 붙을 때 병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격했던 일본군 적이 한강 남쪽에 이르자 도원수 김명원이 군사 1,000여 명을 이끌고 제천정에 주둔하였는데 적이 쏜 포항이 정지하 위에 어지러이 떨어지자 너무 제대로 뭐 누구를 맞추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적이 그냥 공갈파로 쏘아대면서 위협사격을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도 조선군은 사기가 곤두박질 쳤다는 거죠. 명원은 감히 적에게 항거하지 못하고 군기를 모두 강에다 넣어버린 뒤에 행제소로 후퇴하여 도망하였다. 그러면서 사실상 임진강 방면으로 퇴각을 하죠. 적이 마침내 건너니 이양원은 성안에서 관동을 향하여 도망하였다. 이때 신각이랑 같이 가는데 관동을 향해서 갔다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양주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일본군이 재밌는 행동을 해요. 적은 성 안에 복병이 있는가를 의심하여. 그러니까 얘들 일본군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여기가 적의 수도인데 그럼 여기로 가면 갈수록 더 결사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일본 애들 그 다이묘들의 사고방식의 한계점인데 여러분들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게 무슨 뭐 조선의 전매 특허가 아니라 세계 역사를 찾아보면 어디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일본 전국시대에서는 이게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다이묘들은 영토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진짜 큰 영토를 가진 다이묘는 뭐 대략 우리로 치자면 도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조그만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다이묘들은 우리나라 뭐 구 하나 정도 크기의 다이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신학 군 정도 크기의 다이묘들이 자기 거성이 점령당하면은
어디로 도망갈 거냐 이거죠. 도망갈 데가 없잖아,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다이메들은 자기 수도가 점령될 것 같으면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어차피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싸움에 익숙해져 있던 일본군은 당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이상하다. 조선군이 여기 수도를 결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비우고 가는 거지? 반대로 조선은 그게 아니죠. 국가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한양이 점령당했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싸우는 게 얼마든지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이런 사고의 차이 때문에 일본이 굉장히 여기서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성안에 복병이 있는가를 의심하여 처음에는 감히 들어오지 못하다가 그래서 가토가 5월 2일날 강을 건너놓고 5월 3일까지 기다려봐요. 그랬다가 몰래 사람을 시켜 들어가서 정탐하여 그 정탐병이 남산에 올라가서 한양 남산에 올라가서 봉화를 울리자 그제서야 이제 일본군이 들어가는데 재밌게도 먼저 흥인문을 통해 입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가토는 남쪽으로 왔고 그러면은 숭례문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이때 흥인문을 통해서 입성을 했다는 것은 누가 먼저 들어왔다는 거냐면은 막타를 고니시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한편 그럼 고니시는 어떤 상태였냐? 고니시 1번대는 충주를 출발해가지고 여주로 진출을 해서 한양을 노리고 있었죠. 본래 이제 여주에는 강원도 조방정이었던 원호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강원도로 진출할 것을 우려해서 이미 일본군이 지금 강원도 쪽으로 또 다른 부대가 진격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감사였던 유영길이 급하게 원호를 불러요. 야, 안되겠다. 일단 여기가 급하니까 일로 먼저 와. 그러는 바람에 이제 여주 쪽이 뚫리게 되고 그래서 일본군이 남한강을 동항해서 통과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때 고니시도 역시 배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뗏목을 급조를 해서 건너게 됩니다. 근데 하필 이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벽지역쯤 갔을 때 비가 왔다고 그랬죠. 아마 그 비인 것 같은데 이게 쏟아지는 바람에 강물이 불어서 고니시 부대가 여기서 또 익사자가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군이 쾌 진격을 하면서 계속 이제 북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전투로 인한 사상자도 발생하고 있고 보나마나 이제 낙오병이나 탈영병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고로 사망하는 병사도 발생하고 있고 또 중요 거점에는 병력, 수비대를 좀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병력도 계속 이제 덜어내고 있고 이래서 아마 한양에 도착했을 때 고니시 병력은 처음 출발할 때보다는 많이 줄은 상태로 도착을 했겠죠. 자, 그래서 남한강을 건넌 고니시 부대는 양평을 거쳐서 북한강을 한 번 더 도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대는 더 이상 고니시를 저지할 수 있는 조선군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 없이 확실히 고니시가 머리 쓴 대로 간 거죠. 별다른 저항 없이 5월 3일 날에 한양의 흥인문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상 5월 3일에 고니시의 1번대와 가토의 2번대가 한양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 고니시 부대는 당연히 흥인문을 통해서 가토 부대는 숭례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나 이미 조선군은 한양 방어를 포기한 채 철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렇다 할 정 없이 고니시와 가토는 무혈 일성을 하면서 한양을 점령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일본군이 조선의 수도 한양에 무혈 입성하게 되면서 곧바로 구로다이 3번대도 뒤따라서 한양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한양이 확실하게 이제 일본 쪽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소식이 당시 이제 승지였던 신잡이 한양 쪽 정세를 살펴보러 갔다가 이걸 보고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충격적인 보고를 받은 개성에 있던 선조 조정은 또다시 멘탈 붕괴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 진짜로 한양이 함락이 됐구나. 사실 내심 기대는 했을 거예요. 혹시 김영원이 막아주지 않을까? 이양원이 막아주지 않을까? 근데 그게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충격받은 건 충격받은 거고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임진강 방어선에서 버티면서 근황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본군을 잡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탕금대 전투 이후로 두 번째 반격이 이뤄지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반격이 바로 임진강 방어선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반격이 일어나기 앞서서 좀 먼저 다뤄야 될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원래 한양 방어를 책임졌던 유도대장 이양원, 부원수 신각은 임진강으로 안 가고 양주 쪽으로 갔다고 그랬죠. 일단 그 사람들 어떻게 됐냐 그 얘기를 먼저 다루게 될 거고요. 그
그 다음에 또 다룰 내용이 뭐냐면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일본군이 한양까지 오면서 조선의 영토 전체를 점령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많은 지역들이 살아서 조선의 행정력이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과연 어떻게 반격 준비를 하고 있었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다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임진강 방어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은, 한양을 포기하고서 임진강으로 가지 않고 관동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갔던 이양원, 특히 부원수였던 신각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그쪽으로 갔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